특별히 저개발 국가,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초연결이라는 이 용어하고 그 세상에서 제일 발달이 늦다고 하는 아프리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 동향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급속도로 유입되는가 하는 것을 다룰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좀 선교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던 그 시각을,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어떤 그 트렌드랄까요? 그 선교적인 흐름, 혹은 선교사들이 몰리는 이런 전략적 이런 것들을 제가 새로운 하나의 그 조금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그러면서 기본적인 것인데 그동안 선교 학계가 조금 그 간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제가 KWMA 같은 이런 데서 이제 좀 발표를 하고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인구 통계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초연결 현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대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초연결, 특별히 그 젊은 세대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아프리카는 아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그런 대륙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젊은 세대들이 많은 대륙이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도표는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선교 전체가 지금 2030년이라는 하나의 그 시간적인 타겟을 두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그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그 GMS 제가 강의 나가지고 GMS에서 이분들이 훈련 프로그램들을 쭉 내놓은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좀 분석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그 한국 선교 전체에서 KWMA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분석해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금 현재 큰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어떤 팀 사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선교적인 그 이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고령화되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선교 사역을 지속해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 그다음 또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들, 또 뿐만 아니라 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숙제가 된 현지지들 가서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재생산, 이런 그래서 현지적 양성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교사들은 자질과 인성과 영성, 또 언어라든지 뭐 전문성 이런 것도 다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은 팀 사역, 또 그다음에 특별히 보안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창의적 접근 지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분을 숨기면서 사역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연결 현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신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추방되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또 난민, 이슬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언택트 미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시대적인 격변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범세계적인 선교 운동의 동향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에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선교사들의 그 배치되어 있는 이것을 대규모로 재편시키는, 이것을 또 재배치를 가속화시키는 그 세 가지 요인을 제가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랍의 범의 실패와 대규모 난민 발생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난 것인데, 사실 여기에도 서구 국가들이 이전에 이미 식민지를 했던 중동 지역들, 그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권들이 그게 주어지고 그게 독재들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좀 인위적으로 또 조정하기 위해서 서구 국가들이 개입을 했는데, 이 소위 아랍의 봄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분쟁들이 더 극화가 되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한 해만 해도 180만 명이 유럽으로, 그리고 매일 하루에
2,800명씩. 그 다음에 난민들의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입니다. 자, 난민이나 이주민들이 이동했을 때 5년이 제일 전도하기 좋은 골든타임인데 이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난민 선교하지만 이 골든타임들을 놓치는 가운데서 우리도 외국에 와서 정착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제가 스탠포드 있을 때 중국인들 전도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유학생들 하는데 처음에 와서 한두 해 때 이 사람들을 제일 잘 잡으면 여기 우리 그 교수들 중에서 전도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세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 또 한국 선교가 지금 정말 겪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보안지역 선교사들 비자발적 출국입니다. 이거 뭐 국가 전체 내 중국 같은 데 대규모로 선교사들이 추방되어 왔습니다. 인도도 지난 10년 동안에만 거의 한국 선교사들 절반 정도가 추방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정보망이 아주 발달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자,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 선교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또 한국 선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놓치고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이동을 완전히 거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동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여행이 자유롭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선교하던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 그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강의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2020년 한국 선교, 이 지나간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큰 고민하는 이런 세팅 가운데서 그럼 신선택과 집중,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해왔는데 신선택과 집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재까지 주류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선교 트렌드의 새로운 균형을, 또 다른 관점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쭉 배치되어 왔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동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아까 제가 한국 선교 전체에 지금 큰 숙제같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전략적 타겟 2030년 가기 전까지 디아스포라라는 다문화 팀 사역, 차세 사역, 전문의 사역, 현지적 양성, 또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 준비가 돼야 되고, 시급한 과제가 이제 팀 사역,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팀 사역이 잘 되지 않는데 이 팀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 지역 선교 지속성, 예, 그 다음에 잠깐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사역이라든지 이슬람, 또 언택트 미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과학적인 어떤 접근이나 이 미래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시대적인 격변으로 돈 세계적인 선교 운동의 동향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난 10년간의 대규모 재배치를 가속한 요인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랍 범위 실패와 대규모 난민 발생이라는 거.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예, 잘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보안 지역 선교사들 비자발적 출국.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든 지금 현재는 다 우리가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3의 제4의 방식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에 들어와가지고 The worst is still to come. 아마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우리 선교적인 어떤 그런 제재가 지금 진행된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렇게 다루기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지나간 10년
우리 한국 선교 지난 10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놓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속수무책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허둥지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럼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10년에 신천대가 집중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과제인데 오늘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현재가 주류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선교 트렌드의 새로운 균형 혹은 다른 관점을 한번 좀 제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2차 대전 까지는 이렇게 제가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여러분들 좀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 이전까지는 유럽이 전 세계를 거의 뭐 식민지를 하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선교사가 접근 가능한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의 뭐 95% 이상이다. 자, 그런데 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던 이 국가들이 이제 두 개의 어떤 세계가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유지역, 그 다음에 창의적 접근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뭐냐면은 이제 국가들이 해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로 회귀합니다. 거기다 자기 전통 종교로 회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가들이 선교사들을 내어 그렇게 된 가운데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어디로 몰리게 되냐면 바로 자유지역 쪽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들이죠. 아프리카는 다른 이제 전통적인 그 공산국가나 혹은 또 저기 그 이슬람 혹은 저기 그 어딘가 저기 불교라든지 힌두교 이런 국가들하고는 좀 다르게 아프리카는 그래도 좀 열려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라든지 뭐 필리핀, 남미 이런 쪽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유지역에만 선교사들이 몰려가지고 될 것인가? 또 예를 들자면 저기 중국 같은 데서는 CIM 중국 내지 선교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 1951년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있다가 최종적으로 선교 철수하면서 나중에 OMF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시아권 선교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들로 또 일본 이런 데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선교가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것이 한 40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한 90% 이상이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1989년에 2차 로잔 대회가 있으면서 마닐라에서 그때 어떤 재생 루이스 부시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라이프 포인트 이런 분들 우리가 대부분 선교사들이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몰려있다. 앞으로 우리가 창의적 접근 지역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위 그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를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선교사들이 마음껏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다 한국 교회가 90년대 중반 지나면서 이제 특별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그 KWMA 한국에서 1995년에 지코회가 있었고 남아프리카에서 97년에 또 지코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KWMA 중심으로 해가지고 KWMA는 14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되어 있거든요. 이 단체들이 이제 KWMA의 그 정책과 세계선교국 정책을 따라서 이제는 이제 그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전략적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이것이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자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선교 자유지역들의 선교사들이 제법 많이 파송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 선교사들의 파송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20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비자발적 출국이 막 일으켜집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사 추방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들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GMS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데는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오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자유지역은 어떠냐? 자유지역은 1990년대까지는 선교사들이 또 2000년대 초기까지는 약간 선교사들이 좀 파송되다가 그 다음부터 이 정책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 안 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고령화입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여기 아주 그,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필리핀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고령화된 지역은 젊은 선교사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이 은퇴하면은 철수를 해야 되고, 비자발적 출국 지역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 쫓겨나기 때문에 선교지를 이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30년까지.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대상, 이것은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 또 선교 운동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야 될 대상,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동원해야 되느냐, 동원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것은 지금 시대가 워낙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 변형의 시대, 초연기 시대라는 거. 그 다음에 차세대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이것은 국내 우리 선교 차세대 마찬가지고, 또 선교지에 있는 차세대들도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우리 한국 선교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그런 때에 선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동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선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의 신자의 수가 1,000만 명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회자 수는 16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은 어떠냐? 거의 뭐 대부분 이 교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90% 정도는 목회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16만 대 1,000만 명, 엄청난 뭐 우리는 실제로 목회자들은 전체 한국의 크리스찬 신자들 중에 1.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그러니까 98% 이상이 되는 평신도 전문인들, 또 그다음 아직 목회자가 되지 않은 이런 젊은 세대들, 어떻게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뿐만 아니라,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그림은 이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서로 강의를 나누고 할 때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1970년대 전 세계 신자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2000년대 5명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2010년대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신자. 자, 그런 가운데 지금은 거의 아마 이제 거의 3명 중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신자가 아닌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아프리카는 21세기 세계 선교의 자원이다. 이것은 선교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고, 지금 현재 인구 통계학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는가 이것을 본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인구 변화 추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대륙별 인구 증가 동향인데 1950년부터 2100년까지를, 물론 이제 2015년까지는 현실적인 것이고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서클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 예측 중에서 가장 정확한 그 예측 방법을 전 세계 학자들이 뭐로 보냐면 바로 인구 동향입니다. 뭐 경제 동향, 또 혹은 또 문화적인 동향이라든지 또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은 워낙 변화가 또 요인들이 많은데, 이 인구 예측은 딱 3가지만 정확하게 3가지만 집어내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출생, 사망, 이동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볼 때 인구 예측을 이것은 유엔이 한 것인데, 여기 볼 때에 1950년대에 유럽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달했습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5년이 되면서 유럽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16%가 넘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2050년 되면은 아프리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5%를
넘었습니다. 2100년이 되면은 40%가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 아프리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 이것은 출산율, 그 다음에 중간 연령,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종교별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기독교는 지금 현재 2015년에서 약 2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60년경 되면은 30억 넘어갈 것이다. 이슬람은 17억 5천만쯤 되는데 2060년 되면은 이슬람이 거의 30억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 숫자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자,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연령, 평균 출산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 연령이 높은 이런 종교들, 평균 출산율이 낮은 이런 것에 비해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중간 연령도 이슬람 24세, 기독교는 그래도 30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다 중간 연령이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중간 연령이 무엇이냐?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 이미 전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구를 나이 제일 작은 사람부터, 한국과 인구를 나이 제일 작은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까지 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온 나이인데, 자, 유럽 국가나 북미 이런 데 중간 연령이 사실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30세냐? 이거는 세계 평균 중간 연령 마찬가지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아프리카 중간 연령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평균 출산율도 우리가 아는 기독교 국가들은, 우리가 아는 그 발달된 기독교 국가들은 평균 출산율이 아주 1에 가까울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때문에 이 출산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인과학적인 접근, 이 중간 연령, 이것은 왜 중요하냐? 이것을 가지고 볼 때에 어디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가? 특별히 중간 연령은 나중에 우리가 차세대라는 것을 규명할 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중간 연령이 낮은 국가는 출생률과 인구 승량률이 높다는 거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세대 사회에 필요성이 많다는 거, 그리고 중간 연령이 낮은, 그러니까 젊은 어린 세대가 많기 때문에 사회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또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그 숙제들이 많습니다. 필요는 많으면서도 단기간에 한 몇 년만 하더라도 이 어린 세대들이 소위 사회 시니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중간연령이 낮은 국가들 특징 보면은 출산율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낮다. 이것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의료 이런 복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중보건 혜택, 의료 혜택 이런 데 부족하고, 또 교육적인 혜택이 적고, 사실 교육 많이 받은 곳일수록 애를 적게 낳으려고 해요. 이상하게 경제력도 잘 생. 또 이렇게 중간연령이 낮다 보니까 아동들이 노동에 동원이 되는데 생산력이 저하가 되고, 아동 착취, 아동 매매, 또 여성과 아동 성매매라든지 학대, 조언, 청소년 문제, 여러분 이 문제 다 들어보시면은 떠오른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프리카. 집단지의 수준이 낮고. 자,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CIA, 월드뱅크,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이런 데서 또 세계적인 이런 어떤 그 단체들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또 제가 방문했을 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별 중간 연령을 나타내는 그 지도입니다. 각 국가에다가 중간 연령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아프리카 중간 연령이 어떨 것인가? 이건 대륙별로 해놓은 중간 연령 모습이거든요. 자, 아시아 대륙은 31세입니다. 북미 대륙 35세, 남미 31세, 유럽 대륙 42세. 사실 유럽은 대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시아에 사실 어태지되어 있는
아펜디스 맹장 같은 이런 곳이라 할까요? 그런데 뭐 유럽 사람들에게 영향이 크다 보니까 유럽 대륙이라고 했지만, 자, 그런데 아프리카는 중간이 18세입니다. 우리가 차세대 선교, 결국 이 아프리카의 차세대 선교라는 것은 아프리카 인구 절반을 다룬 것이고, 몇 년 정도 사역을 잘하면은 아프리카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대규모로 이것은 차세대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 연령은 너무나 높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세계적인 그 중간 연령이 1950년과 2020년 사이에 얼마나 변화했나 인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최근에 아프리카 중간 연령 아마 한 20세쯤 되어 갈 것이다라는 추측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뭐 1950년대 아프리카 중간 연령이 19세였다. 글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에 아프리카 내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중간 연령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뭐 내전 이렇게 막 불안 이런 해방 이후에 주로 이제 1948년 이후에 아프리카 안에는 내전이 아주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 다른 대륙은 아시아는 32세로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격차가 적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인류가 방치하고 있다면은 또 선교적으로도 방치를 한다면 상당히 아프리카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게인 아프리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어게인 아프리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시 아프리카입니까? 자, 아프리카는 이제 기독교 복음 기독교 성경률 아주 높은데 왜 선교사 다시 보내야 되냐? 사실 아프리카 선교를 서구가 손에 놓은 것은 이미 벌써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중간쯤에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선교 운동이 이제 뭐 1980년대 지나면서 되다가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한 것은 9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아주 급속도로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뭐 남들 지나고 난 다음에 불나고 난 다음 자리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젊은 아프리카 세대들은 대부분이 선교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분들의 그 할아버지 또 뭐 늙은 아버지 정도는 선교사들 뭐 서양 선교사들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선교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그다음에 대부분 교회들이 여러분들 아는 대로 독립교회 아닙니까? AIC지요. 이런 가운데에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런 또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표면상에 보는 기독교 성장률입니다. 기독교 성장률이 가장 높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21세기 전체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 인구가 뭐 2050년에 25% 넘어간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기독교의 대명사처럼 된다면 어떨까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교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 시기 안에 우리 지금 현재 한인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한국 선교가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또 감당을 할 수 있는가? 감당해야 하는가? 또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힘을 해가지고 쏟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식민지배 내전 독재 격변 시기로 우리 한국이 그다음에 또 앞서 급속도로 변화를 겪은 나라, 저희들이 이제 초연결 시대와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초연결을 통해 가지고 급속도로 또 아프리카가 변화될 것인데, 이런 변화 경험들, 또 그다음에 급격한 교회 성장과 선교적인 확장을 경험한 교회인데, 아프리카는 교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선교적인 확장이 필요한 그런, 그리고 기독교 역동적 성장 아프리카가 선교적으로 준비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출산율이 높고 중간율이 낮았던 70년대, 80년대에 활발하게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운동, 청년운동, 청소년운동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선교운동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출산율과 함께 인구 중 저연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에 한국교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또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국 교회가 만약에 백발화 현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은 지속돼 간다면은 아직 기력이 남았을 때예요. 아직 우리 곳간에 곡식들이 있을 때, 우리 창고에 곡식이 남았을 때에 이제 차세대 혹은 다음 시대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이 아프리카를 일궈 나가야 된다는 거. 한국도 디지털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어린 세대를 보면은 이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초연결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완전히 세속화 혹은 물질 만능주의 또 물질 지상주의로 이렇게 나아가 버렸습니다. 개인주의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더 그래서 아프리카에 오게 될 초연결 사회에 이 필연적으로 오게 될 세속화 탈종교와 만문주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중간 연령이 20세가 넘어갔을 때가 1975년입니다. 그때 청소년 어린 사이가 아주 부흥했습니다. 자, 30세가 넘어갔을 때에 1996년인데 해외 선교 본격적으로 아주 부흥했습니다. 2014년에 우리 한국 국민의 중간연령이 40세에 넘어갔습니다. 중년이 넘어갔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고령화되고 한국 교회도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선교사 지원이 급감했습니다. 교단 선교부들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또 FMB 우리 한국의 친내교 선교 교단을 선교사들 전체 데이터를 해가지고 선교사 중간 연령 연령 분석하고 또 지역별로 중간 연령 국가별로 이렇게 분석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데 자 2014년부터 우리 선교사 증가하는 것이 갑자기 멈췄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자 이렇게 아직까지 20대 혹은 20대가 되기 전에 여기에 선교 사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일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냐. 이 어린 청소년 사역을 엄청나게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30대 올라갈 때에 해외 선교 준비를 그러니까 2030쯤 되면 2030쯤 될 때에 그때 아프리카는 선교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프리카도 이제 나중에 복지나 이런 것이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진다면 선교 지원이 급감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교단 선교부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아래는 국가 중간 연령입니다. 여기는 이 점들은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총 265유닛 여기에 265개 정도 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이 Y축은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그 선교사 연령입니다. 자, 그래서 25세부터 75세까지 쭉 되어 있는데 우리는 7세 은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선교 이제 국가 중간 연령이 낮은 이 지역 15세부터 48세인데 48세에 가까운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가 65세 있고 그 다음에 25세 조금 넘은 26세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30대 선교사부터 40대, 60대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 여기에 우리 선교사들 중간 연령을 보시면은 다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 중간 연령이 60세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카 모임 또 WMF 우리 선교사님들 쭉 보시면은 중간 연령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FMB 바로 그 친내교 우리 한국 친내교 선교부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친내교 선교사들 한 분 한 분 이게 저 나이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다 중간연령이 높은 지역에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낮은 지역에 보면은 위쪽에 조금 있죠.
여기 15.5세 이런 지역이 어디냐면 우간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이런 지역은 조금 특이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다 사실 그래도 이거 젊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간 연령 20세 이하 국가들 쭉 뽑아봤습니다. 제가 국가별로 1위부터 쭉 제가 나가지고 중간 연령 제일 낮은 국가가 228위, 니제르, 우간다, 앙골라, 말리, 차드, DRC, 말라위, 짐바브웨. 자, 대부분 이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 50개 국가가 넘지 않습니까? 54개, 55개, 혹은 56개라고 하는데 순위 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초연결 아프리카에 일어나는데 이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아프리카에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초연결 현상 여기에 대한 뭐 정의는 나중에 이 보내드린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연결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한 분은 아나벨 퀴안 하세라는 이런 캐나다에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어떤 사물 인터넷 기술 발달, 심지어 조명 가전 등 이 모든 그 기술 어떤 관련된 어떤 기기들이 같이 이용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이제 좀 보면 이제 초연결이란 축적된 과학 기술이 네트워크 혁명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 연결된 정보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융합이 되어 가지고 이게 재생산되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문학적인 가치를 둬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철학도 들어가고 윤리도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통습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현상. 사실 초연결하면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이런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연결, 특히 기술적인 부분, 인공지능의 어떤 갑작스러운 이 발전에 우리가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초연결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이제 가치, 인문학적인 가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초연결을 하니까 초지능화가 되는 것이고 또 지난주에 이미 했지만 이 스마트하게 분석하고 재강화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생산해내고 그러면서 초지능화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예측도 하고 그러면서 단순히 기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넘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적인 차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하는데 가장 큰 두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바일 폰입니다. 스티브 잡스 때문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일어나고 있는 SNS입니다. 자, 인간과 인간의 상호소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과 사물들의 연결까지 되고 이런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가치와 혁신이 창출되게 하고 또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사회, 이 초연결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엮이는 게 있습니다. 세속화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요새 가족들이 밥 먹으면서 이 스마트폰 보면서 먹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와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 자, 우리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근데 이 모인 이 아이들이 다 전부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있던 아이들 나가지 못하고 우리 집에 다 또 바깥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학교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전부 각자 방문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안에 있는 개인주의와 이 격리가 집안에서도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밑에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20대, 30대, 40대도 게임 중독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애가 죽는 거 모르고 부모들이 그 게임 하는데 나가가지고 애 죽고 이런 여러분은 이미 그런 뉴스도 보셨을 것입니다. 가치 창출도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있었던 가치들을 많이 파괴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대한 이것도 지금 현재 특별히 코로나 오면서 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이러한 가치 옛날에는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 재산 내놓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도리 이제 앞으로는 건물 유지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도 온다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들처럼 인본주의와 만모니즘 이것이 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게 되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들 속에서도 이런 가치가 싹을 이렇게 틔워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못하도록 이 아이들이 그 신념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가치 파괴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 자, 사실 안에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점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연결 현상. 도대체 아프리카에서 자 우간다가 와칸다로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그 우리 저 블랙팬터 아쉽게도 그 주인공은 뭐 저기 대장암으로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블랙팬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통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아프리카 방문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걸 보고 또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다친 사람 저기 그 아프리카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치료하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문화적인 코드들 이 보면서 얼마나 저기 그 블랙팬더 저기 왕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제 적이 되는 그 사촌이 그 전투를 할 때에 그 긴 창을 발로 탁 이렇게 밟아가지고 부러뜨리면서 짧은 창을 만드는 게 이게 그 소위 그 샤카 줄루의 그 소위 그 창 길이를 짧게 해가지고 그 혁신을 일으켜서 무기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 소위 그 은폐 짠에 일으킨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초연결화 현상이 어쩌면은 아프리카를 와칸다처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기대감 비슷하게.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매년 디지털 성장이 일어나는 건데 아프리카와 미국 대륙에서 성장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인구 전체에서 소위 그 디지털화 이제 뭐 미국은 북미 쪽 그 저기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0.9%인데 아프리카는 2.9%. 자 여기 보십시오. 모바일 저기 구독자가 뭐 0.9, 5.2. 또 인터넷 사용자 증가가 이것은 이제 뭐 좀 비슷한데 그러나 아프리카 더 많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이거는 이제 2018년과 지금 19년 그 사이 그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소셜 그 네트워크 그 SNS 같은 이런 거 사용하는 이 사람들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초연결 현상은 아프리카에 새 희망이 된다. 왜 그런가? 자, 한번 보시죠. 이 실제로 초연결 현상이 나타나. 현금 거래가 모바일 거래로 완전히 대체된 혁신 국가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한 신생 국가 소말리랜드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7년 BBC가 깜짝 놀라고 그걸 취재를 한 곳입니다.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대통령 선거를 한 국가가 어디냐? 시에라리온입니다. 물론 이제 스웨덴에 있는 한 그 기업이 그것을 지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열악하고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기술 발전의 중간 단계들을 뛰어넘어서 혁신을 도입하고 건너뛰기식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그 1차 산업혁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여러분 요즘 알다시피 저기 논 갈고 소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갈지만 우리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휴대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알로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과 격차를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 1차, 2차, 3차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보고 그 경험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나온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인데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자, 2018년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세계 성장률 전망에서 가나와 에티오피아 이런 지역이 성장률이 각각 전 세계에서 1, 2위, 상위 10개국 중에 6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초연결 현상은 아프리카 새 희망인데 모바일 통신과 인터넷 접근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안에도 대륙간 광 케이블 깔리고 모바일 머니, 여러분 케냐 같은데 모바일 머니 사용 많이 하죠. 이미 인구의 벌써 한 2년 전 통계가 인구의 80% 이상이 모바일 머니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케냐 같은 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시골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속버스 혹은 저기 저 택시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이제 시골에 있는 내가 도시에 나와 일하면서 돈 벌어가 시골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뭐 부모들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그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커미션을 주고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저쪽에 이제 저기 자동차 그 터미널 쪽에 그 생산 쪽에 그 시골 쪽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려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받고 그 커미션 주고 뭐 이래. 그러다가 이제 저기 그 체크스 같은 데서 이제 그 머니 이렇게 보내는 방법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 머니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돼 가는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 안에 우간다도 르완다 같은 작은 국가도 참여하면서 스마트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프리카 전체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초 연결 통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젊은 층들 중에서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농산물이라든지 차와나 커피 이런 것들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또 이것을 세계의 어떤 저기 시장에 내놓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르완다는 2018년에 이미 전 국토의 98%가 LTE망이 다 깔렸습니다. 한국의 KT가 같이 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미국도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LTE가 안 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뭐 이게 인터넷 어떤 때는 접속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또 어떤 때는 GPS도 제대로 잘 안 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GPS 지도 맵은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바일 인터넷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왜 이 ITC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좋습니다.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확산을 하는가? 예, 필연적인 생존 욕구. 우리가 아프리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어디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다른 국가들이 지쳐 있기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 그래서 어쩌면 쭉 가다가 앞에 것을 제대로 잘 잡으면은 앞에 것을 제대로 잘 타면 우리가 1등, 우리가 이미 저기 다른 1, 3차를 경험하고 사회적인 규제, 법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된 이런 지역들은 새롭게 한번 재편하려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그것들을 다 두드려 맞추어 가지고 새롭게 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그냥 스크래치 같은 데서 혹은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펑 시작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리스크 회피 성향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어댑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프리카는 뭐 기회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이제 조금 내다본다면은 초연결 시대와 아프리카 차세대. 자, 2035년까지 이것은 이제 벨그라는 저기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35년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으로 문맹률이 급속히 감소될 전망이다. 자, 그런데 이
2025년에 학교들이 어떻게 되냐.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수업에 참여할 길들이 열리므로 교육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2030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대학 강좌의 80%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2018년에 예상한 것인데 물론 이제 글은 2017년에 썼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이것을 더 앞당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들이 이미 사이버 대학들은 상당히 이미 그 영상으로 녹화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사이버로 이렇게 하는 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는 대학들은 이제 동영상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교 부에서 우리 그 선교 훈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미 우리도 저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지금 많이 제작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네트워크 열리면 말입니다. 이제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적인 혜택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또 사람의 그 관계하는 법이든지 또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순식간에 함께 이 흡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기회가 확장만 된다면 아프리카 청년들도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 신기술에 급속도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why not? 르완다, 와칸다, 아프리카 와칸다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공룡 기업들, 또 정보를 가지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또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부와 권력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특별히 지금까지 경제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오지 않은 이 아프리카가 현재 있는 차세대들이 성인될 때 어떻게 기후와 분배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청년 시대 차세대, 이 차세대 개념 도대체 무엇을 차세대라고 하냐?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대 구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세대 나누는 것은 뭐 인터넷에 보시면 아실 것이고 여기 제가 정리하는 것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 그런 가운데서 요즘 그 C세대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령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아마 라이프 스타일인데 이것은 뭐 커넥티드 돼 있다는 거, 또 크리에이티브 하다는 거 이런 것인데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말하는 이 C세대 라이프 스타일은 창조 또 선별해가 재구성하고 이것은 그 큐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결하고 커넥션 또 소통 저기 커뮤니티 이렇게 그 어떤 같이 공동체 이루는 거. 그래서 청일 세대에 이 사람들이 일하는 그 업무 스타일을 책 레디라는 사람이 연결, 제어, 협력, 창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세대가 직면한 그 위험들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 차세대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그 인터넷인데 접속하기 쉬운 이 차세대가 게임, 오락, 메시지 중독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라든지 또 프라이버시 침해, 특별히 그 서로 불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가가 거대 이 소위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감시를 하게 된다는 거. 자, 이런 가운데서 차세대가 직면한 그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어쩌면 적어서 이것은 약간 이제 초연결 되기 전에 이제 차세대적인 인터넷 그 혁신 때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 스크린 중독이라든지 가상 공간에서의 그 소위 어너니머스 그 익명성이 보장된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또 그다음에 온라인상의 정보를 무한적으로 공유하고 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것이 희박하다는 또 타인에 대한 무시한 정신의 피해나 또 온라인상의 폭력적인 이 행태
이것이 정서적인 문제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뭐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 조금 건드리면 우리 부모들에게 막 그냥 아이들이 그 고함을 치고 역정내는 이런 것들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이제 서로에 대한 그 배려,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또 이기주의적인 행태의식. 그래서 요즘은 뭐 이기주의적인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기주의적인 것을 보장을 해주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를 개발시키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에 대한 배려 부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 디지털 세대하고 기성세대 격리, 그래서 이대현이라는 분이 사회과학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 상황을 이제 조금 제가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냐면은 이 이대현이라는 이분이 소위 그 글로벌 디지털 세대하고 그 한국에 있는 그 제1 디지털 세대, 제1세대 그 70년대생부터 이제 한 90년대 저기 초반 세대까지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나온 이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 디지털 세대의 그 사회문화적 성격은 평등주의, 협력, 참여, 자유지향, 혁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한국 문화적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이제 기저 요소가 이제 한국 역사에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는 이제 무속이고 하나는 성향인데 이 무속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차별이 없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오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 저기 적극성, 자발성, 조화, 평등주의 이 뭐 우리가 탈춤 같은 거 보면은 잘 나타나는 거. 성리학의 성격은 질서를 바탕을 두고 있고 수익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또 정적이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 여기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은 자 무속은 우리가 저기 탈춤 같은 데 보면은 탈을 쓰고 거기에는 탈 뒤에 이제 숨겨진 가운데에서 막 양반들을 풍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리학 안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소위 기성세대들이 자리 잡고 있는 소위 수직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정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성리학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젊은 세대들은 소위 글로벌 디지털 세대들은 뭐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이 어떤 계급 싫어하거든요. 또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에 와 보니까 자, 낀 세대들은 그나마 예를 들어 지금 40대입니다. 40대들 30대 후반이나 40대들 그래도 막 저기 이 사람들이 늘 저기 싫어하는 것이 그 50대, 60대들이 다 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그 50대, 60대 영향력 밑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대나 30대 초반은 다릅니다. 교회 가면은 그래도 한 40대들은 그래도 막 어쨌든 막 어른들이 하는데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20대들은 딱 와보고 아니네 하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세대가 있죠. 아프리카 중간연령이 18세입니다. 18세 이상 되는 20대 이상은 어쩌면 사회 기성세대 또 그 이하는 그 차세대인데 그 절반 인구 차세대인데 이 사이에 일어나는 자 초연결하고 그러면은 세대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령화가 많이 있는 국가가 신기술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그 고령화된 세대가 더 용이할까요?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용이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포텐셜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초연결식 차세대 교육, 혁신 인재상 특징 방법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그
초연결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또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상, 제자화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하는 요구에 대해서 했는데, 이 초연결 시대 인간론 성경적 대안 모델,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17절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아프리카 차세대 제자와 관련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초인간 인공지능, 지금 초인간 시대에 인공지능이 초인간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참인간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참인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 바로 숨을 탈 줄 알고, 그래서 예능, 정서적, 그 다음에 체력, 언어, 외모, 이 언어 능력, 이게 인문학적인 그런 것이죠. 이 예능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능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진 예능은 창의적인, 창조적인 것이 있지만 다윗이 가진 이 예능 속에는 치유적인 것과 예배의 회복, 그 영성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서적인 이런 아주 안정감도 있었고, 그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부분인데, 자,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시대를 위해 준비된 이 다윗,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초연결 시대에 준비된 우리 제자들, 차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인적인, 그러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유익하게 여기에 둔다는 거. 자, 아프리카 차세대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 이미 카 모임을 통해서 여러 번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와 전통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또 이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마약, 알코올, 폭력, 범죄 여기에 노출되면서 소위 남성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남자아이들이 거리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여성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클럽이라든지 또 남자들을 만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제 계속해서 결국 여기는 성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에이즈라든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여준 그 도표 안에 그 작년, 재작년 이미 카 모임 처음 할 때 보여줬던 그런 가운데서, 자, 아프리카 교회들이 대부분 다 어린이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 차세대들을 위한 교회들이 별로고, 도리 이단들이, 여러분 Church of God, 브라질에서 온 이런 이단, 이런 데서 도리어 더 뭡니까, 젊은 세대들을 막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런데 기존 교회들은 영적으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카모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본 것입니다. 전통적인 이 허딩 라이프가 아침에 양치로 조지에 갔다가 아버지나 그 남성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또 그 집에 그 어떤 그 규율이나 이 룰들이 사회 전통들이 되는데, 이 바로 나중에 이 타운십 중심으로 광산이나 산업단지로 장거리 나와가지고 1년에 한 8, 90%를 외지에 지내면서 거기 현지차가 생기고, 또 에이즈 같은 병은 또 시골 산간 마을로 가지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 그러면 그 아프리카 절반이 되는 이 세대들, 정말 참부모를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참부모를 경험하게 해주게 할 것인가? 결국 우리 선교사들이 몫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거기다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그러면서 또 지도자들을 깨워가지고 해야 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차세대 선교 운동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 여기서 잠깐 이제 토론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선교 목표, 초연결 시대 혁신의 당위성과 선교 목표를 이제 잘 잡아야 되는데, 선교 혁신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 여러 가지 프레셔에 의해 가지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선교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원 구조가 혁신이 또 될 필요가 있고, 이 지원 구조는 이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배치가 또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회자 혹은 또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목회자 중심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현장에서 팀 사역하던 이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인적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지금까지고는 이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패러다임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현장 팀에서 팀 사역의 그 구조나 또 어떤 그 관계라든지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것인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컨텐츠를 가져갈 것인가, 또 제자 양육인데 이 제자는 사실은 뭐 지적인 것을 주는 것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또 재생산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어떤 방법이나 몇 차례 그냥 수련의 정도 이 정도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때로는 그 임무를 맡겨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슈퍼바이징하고 거기다 또 이 사람들이 좀 더 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레벨업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더라도 강의 듣고 있습니다. 이 교회 혹은 어떤 그 지역을 세우기 위한, 혹은 또 지금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오늘 제가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혹은 어떤 건물로서 가견적인 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 교회 설립, 이것은 이제는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걸맞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설립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연구, 여기 이것을 위해서도 인적 물적 자원의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큰 숙제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목회자 선교사들의 팀 사역 참여로 어떤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글로벌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선교 혁신의 당위성과 선교 목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략적 전제 조건은 일단 사명에 있어서 글로벌 사명,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다음에 미래성, 현재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효율성, 이제 그것을 볼 때는 이제 어린 연령에 투자할수록 이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그것이 견실한 제자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와 아프리카와 세계 선교 변화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효율성, 그리고 또 지속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으로서 선교사들이 어떤 곳에 신임으로 혹은 또 어떤 곳에 재배치되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이 초연결,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축이 바로 커넥티비티인데 결국 이것은 관계입니다. 소위 그 초연결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이 그 관계성, 경험성, 그다음에 예측성 이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그 공동체성을 우리가 만약에 살리지 못한다면은 사실 이 시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선교사 주도형으로 했지만 선교사, 현지 지도자, 현지 교회들이 함께 사역팀을 구성해가지고 소위 그 복합팀입니다. 협력을 통해서 차세대 선교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것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저희 교단은 전에는 우리가 지역부, 지역 선교부 사역 매뉴얼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 고신 선교사들끼리 팀을 이루어 가지고 사역을 잘해야 된다. 이 팀 사역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연구 개발국을 담당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부 우리 현장에 지역 개편이 일어났거든요. 개편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매뉴얼에 확장팀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KPM 선교사들끼리만, 고신 선교사들끼리만 협력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또 서로 떨어져 있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내 이웃에, 내 근처에 선교사가 5년, 10년 지나면은 거기에서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공동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현장 공동체성. 그래서 그 확장팀이라는 거, 우리가 고신 선교사뿐만 아니라 확장이 되어 있는 확장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델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지역에 파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체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 안 되면은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확산하고 파송하는 파급력이 가진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성. 결국 이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되고 융합되고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전략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인데 좀 잘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제안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4가지 CO, 제가 한번 전에 우리 WMF에서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번 전체 우리 캡탄 한인교회 모여가지고 축하했죠. 그때 할 때, 그때 제가 또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 모퉁이 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4CO, 연결, 커넥션, 그 다음에 협력,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이런 식으로 요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두고 서로 전혀 다를 것 같은, 그러나 공통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일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데에 이것을 위해서 인력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 안에는 인력, 차세대를 위해서 차세대의 인력을 어디서 많이 구할 것이냐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신 안에서 고신 대학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간호학과, 또 그 다음에 의대도 있고, 여기서 또 심지어 앞에 있고, 또 앞에 문 앞에 있으니까 인력 리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적인 자원을 발굴해 보자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아프리카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교 그룹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함께 인력 리소스를 서로 공유하고 쉐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하는 컨소시엄 형성할 수 있을까? 컨텐츠 리소스. 사실 요즘 번역도 너무 잘 됩니다. 거기다가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내가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이었다 하면은 이런 컨텐츠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것이 워크able 현장에서 어플리커블 하고 또 렐리번트한 이런 것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또 컨텐츠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다른 부분도, 또 재원 리소스,
우리가 아마 경제적인 것까지 서로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공동체는 정말 성숙한 공동체일 겁니다. 니 거는 니 거 하고 내 거 내 거 하고 이렇게 니 거 내 거 이렇게 가지는 이것이 아니라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다음에 현장 리소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사이그 경험들을 나누고 또 모델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한번 서로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프리카 전체 지역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카 모임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또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시범 케이스로 어떤 지역들을 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 리소스, 그 다음에 촉진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이 촉진 리소스라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 지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한국에서나 여러 단체들 또 여기 또 대학들 어떻게든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같이 할 때에 이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좀 필요한 거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어쩌면은 그 NGN 컨퍼런스 같은 것들 한번 보면 어떨까? 현장 차세대 사역 선교사들과 컨소시엄 함께하는 차세대 사역 네트워크 컨퍼런스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하면 이제 한국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저기 선교회 뭐 기도 지원 무슨 저기 단체 또 개인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도 좋고, 또 혹은 한국의 어린이 전도협회 또 남아프리카 어린이 전도협회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어떻게든 함께 오프라인 온라인을 동시에 포함해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2016년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하던 그 신학 교육 그 non-formal decentralized 또 formal 그 카이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거 가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 인포멀하게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이런 경험들 살려가지고 우리가 고신 안에 KPM 10 Theological Education Network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컨퍼런스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 50명 정도의 신학 교육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25명은 이 세대별로 이렇게 젊은 세대들 파송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국리 현장에서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세 현장을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3박 4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 KPM10이라는 아주 그 컨퍼런스 책자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그 서로에게 또 그 경험도 공유하고 하여튼 이런, 그러면서 또 새롭게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그 현지 지도자 양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지침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차세대 이 컨텐츠는 우리 현지에 있는 차세대들을 교육하는 컨텐츠도 있고, 또 선교사로 훈련하기 위한 또 차세대 선교를 동원하기 위한 이런 훈련 컨텐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은 앞에 언급한 전략적인 전제 조건을 바탕을 둔 컨텐츠와 함께 특별히 현장에서 차세대 사역자 훈련 과정으로 직접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혹은 또 우리 그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데려와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내 옆에서 있으면 내가 멘토링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을 선교사 키우겠다는 이것보다도 어쩌면은 하나의 이 안에서 뭐 한국에서 데려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 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라도 선교 훈련을 실시해 볼 수 있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도 또 지식도 그다음에 또 많은 또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차세대 사역자 훈련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현장 차세대 사역자들 중에서는 보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청소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코스를 제작하되 훈련은 실질적인
행동, 그 액션 플랜을 도출하고 그 액션 플랜을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서로서로 내가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감독하면서 네가 이렇게 했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 그 보고를 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서로 조언해주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방식을 제가 미국 그 CRC 교단, 그 리폼드 교단인데 여기서 만든 그 TLT, 티모티 리더십 트레이닝 혹은 에듀케어 그런 그 훈련 방식을 보았습니다. 이게 아주 참 좋은 방식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코로나 관련돼서 이 TLT 이시 그 모델식으로 만든 짧은 내과되는 이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발송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급하게 번역해가지고 그래 그 부분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제가 있는 곳에 이제 장로교 안에서는 계획주의 신앙의 바탕을 두고, 혹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좋습니다. 복음주의 신앙 바탕을 두고 스마트한 액션 플랜과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훈련, 또 참여자가 이거 해보고 이거 괜찮네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촉진자로 혹은 전파자로 또 혹은 훈련을 시키는 이런 사람으로서 가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훈련 후에는 실질적인 행동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다면은, 또 확산하는 방법은 아마 어린 전도협회가 하는 이 방식이나 혹은 T40, 이거는 이제 베프티스트 침례교에서 나온 방식인데, 그 어떤 초대교회 형식 그 방식대로 그 교회 개척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이 모델을 현장 차세대 사회적 훈련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운동 모델은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그 유니온 바이블 세미너리, 여기에서 이제 저희 교단 선교사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 사역자 훈련이라는 이런 모델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교회 개척 모델, 앙골라 모잠비크의 사례인데, 앙골라에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컨테이너 같은 데서 피딩도 하기도 하고 때로 학교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20대 되어가지고 사역자가 되어서 모잠비크로 파송이 되고, 선교사는 나중에 또 앙골라 교회가 파송해가지고 거기 조인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면서 지금 거기서 또 모잠비크에서 북부 지역으로 또 이 어릴 때부터 키워진 이 사역자들이 이제 또 파송이 되고, 심지어 부르키나파소라든지 또 마다가스카르 그 북쪽의 어떤 한 부족 이게 선교 파송하려고 하는 이런 모델,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실제로 실제 현장에서 성공되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차별된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 도시화 지역들은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전통적 그 교회학교 운영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70년대, 80년대 여름 성경학교 되면 북만 치고 나가도 애들이 막 따라옵니다.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한국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전부 그 아파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아파트도 지문 인식이든지 혹은 키를 눌러야만 아파트 그 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 그 한국 교회 초대 70년대, 80년대 했던 이 방식을 어쩌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한다면은 뭐 또 시골 지역 단기 방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적 훈련 방식은 정규 포멀한 방식, 완전히 학교 스타일로 해가지고 모아서 하는 방식, 혹은 비정규 분산식. 이것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나 우리 훈련자들이, 촉진자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을 뭐 코스별로 해가지고 뭐 3개월 혹은 6개월도 되고, 아니면 3주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비정규적으로 세미나 방식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어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병행한다는 거. 또 하나의 모델이 생기면 그 모델을 통해서 확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는 실제 차세대 사역의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사역자 양성에 진력을 해야 된다는 거. 차세대를 통해서 또 차세대 사역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현지인 선교,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것이 훈련에 또 이들의 성장에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게 아이들에게 그리는 책 가르쳐주고 그것을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그걸 들려줘가지고 가서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한 간접 체험보다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런 것을 해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실패도 하고 또 강구도 해보고 또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은혜도 체험하고 성장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어린이 교회 각 그룹 리더 혹은 교사로 훈련시켜서 세워가는 것. 이들이 스스로 어린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고 지원한다. 가정교회 스타일 어린이 교회 적용 이런 것들도 아프리카는 상당히 좋다는 것.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된 20대는 필요에 따라서 20대를 개척 사역자로 혹은 선교사로 우리 여러분 그 AIC 보면은 18, 19살짜리 교회 개척하러 나가고 보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볼 때에 또 이미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그 20대 초인 아이들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목숨 걸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본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뭐 폭탄 테러, 자살 테러 가서 이렇게 지고 가서 하는 애들은 보면은 전부 10대 후반, 기껏해 20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중간 연령이 18세라고 하면은 20살만 돼도 사실은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젊은 사회者우리가 너무 아이 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저 허버트 케인이 한 그 말대로 큰 아프리카 인도산 그 보리수 나무 아래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한 곳에 너무나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광야로 내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격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멘토링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런 훈련은 어린 아이들일수록 좋다는 거. 이런 것입니다. 실전 연구 과제. 초연극 기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들 세계 타깃 그룹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또 인적 자원 동원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수평 선교, 수직 선교 가정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수평적으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를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 안에서 특별히 기독교 가정이 있다면은 대를 이어서 이 자녀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세대 간 이 선교 너무 중요하다는 거.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경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 선교에 대해서도 그래서 가정 어떤 또 가정사역, 가정교회 그 단기 선교 현장 프로그램을 좀 더 제대로 사이트시만 하고 어떤 이런 그 감동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